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썰TV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즐겨 듣는 구독자였어요.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싶었던 적도 있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몰라? 싶었던 사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난 눈치 없는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불과 얼마 전에 하마터면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내가 정말 귀신에라도 씌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 사기꾼이 가해자인데 오히려 저는 한동안 바깥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자책하며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게 상담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그날은 유난히도 정신이 없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너무 바빴던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저는 한 이벤트 마케팅 업체에서 행사 기획 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갑자기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했죠. 원래 예정이 없던 돌발 상황이 자주 있는 게 이 업계의 일이긴 했지만 일정 변경과 세부 사항 변경 그리고 제조율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외부 출장이 많은 일이라 저는 원래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제 차까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 위해 맡긴 상태였고요. 덕분에 택시를 타고 다니느라 더 정신이 없었죠. 그날도 그렇게 택시에서 급하게 뛰어내리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저는 녹초가 되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고 배고팠거든요. 그리고 야무지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요.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행히도 지갑 안에 돈은 급한 일을 대비해서 5만 원권 한 장만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제 카드들과 신분증 그리고 자잘하게 모았던 영수증이나 티켓 같은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카드는 우선 정지시킨다지만 신분증을 포함해서 전부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발급 기간까지 그 안에는 쓸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이 문제였죠.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카드사에 연락을 해 모든 카드부터 정지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누군가 카드를 긁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급한 일은 다 마무리 지은 상태라 꼭 회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았거든요. 오늘이 다 지나기 전에 가능한 재발급 신청까지 마칠 생각이었죠. 마지막으로 지갑이 있을 법한 동선을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나서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린 길까지 다시 되짚어 돌아가 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임세원 씨 핸드폰인가요? 네, 저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가 방금 임세원 씨 지갑을 주운 것 같은데요.
지갑 속에 있는 명함 연락처를 보고 전화드리는 거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잃어버린 걸 발견해서 지갑을 찾고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전쟁이 나서 헤어진 이산가족에게서 연락이 와도 아마 지금보다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이나 구세주 같은 전화였어요. 아마 그분도 제 목소리에서 같은 느낌을 받으셨겠죠. 제 호들갑에 조금 웃더니 본인도 남은 일정이 없어서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시며 현재 위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얼른 그리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도보로 가도 5분밖에 걸리지 않은 위치더라고요. 지갑이 발견됐다는 위치를 보니 아마도 택시에서 내리면서 몸을 숙일 때 가방 안에 어설프게 넣었던 지갑이 굴러떨어졌던 게 분명했죠. 단숨에 달려간 한 빌딩 앞에서 저는 훤칠한 키의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눈에 띄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훈남이라고 할 정도는 되는 외모에 웃는 상의 30대 남성분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저를 보자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같이 조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뛰어오셨어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지갑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면 뛰어오실 만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사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요. 저는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권을 얼른 꺼내서 그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면서 다시 제 쪽으로 돈을 밀어내시더라고요. 받아주세요.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이네요. 전 그러시면 저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요. 오히려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려던 중에 지갑이 없어서 다시 뛰쳐나오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른 앞장서서 근처에 있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먹을거리를 잔뜩 시켰죠. 이번에는 2인분으로요. 그곳에서 저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일하세요? 저는 외근을 나왔거든요. 저는 오늘 모처럼 연차 쓰고 쉬는 날이라 놀러 나온 거예요. 살 것도 좀 있어서요. 저희가 만난 곳은 회사가 몰려있는 복합 쇼핑몰 앞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러 오는 사람,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카페 맛집 탐방을 하러 오는 사람까지 그 모두가 모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아까 연락처를 찾느라고 본의 아니게 지갑을 좀 살펴봤거든요.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 뮤지컬 엄청 좋아해요. 티켓 날짜 보니까 최근에도 저도 봤던 공연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제 지갑 속에 곱게 간직해뒀던 뮤지컬 티켓을 보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뮤지컬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인지라 예매하는 게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뮤지컬을 보고 와서도 뿌듯한 마음에 한동안 지갑 속에 보관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었죠. 사실 지갑 정리를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침 같은 공연을 봤다니 정말 우연히 겹치는 특이한 인연이다 싶었죠. 와, 그거 진짜 예매하기 힘들던데 같은 걸 보셨다니 신기하네요. 저 사실 그거 보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받은 초대권 티켓이 또 있거든요. VIP 좌석으로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진짜요? 진짜 제가 보러 가도 돼요? 네. 제 주변에는 어차피 뮤지컬 좋아하는 지인이 없어서요. 저도 혼자 보러 가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죠 뭐. 소위 뮤지컬 덕후들 사이에서는 같은 작품을 몇 차례씩 반복해서 보는 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회차마다 각각 다른 배우가 나오기도 했고
같은 배우가 나오는 회차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 바뀌는 연출이나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는 지갑이 인연이 되어서 얼떨결에 뮤지컬을 같이 보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귀하고 비싼 공연을 공짜로 봤으니 제가 밥을 또 사는 건 당연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일정이 생겼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왜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가 사귀고 있는 거지?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있네. 난 분명히 지갑만 찾아주려고 한 거였는데. 지갑만 찾아주려고 한 것 치고는 너무 적극적으로 꼬시던데? 티켓 있다면서 먼저 뮤지컬 보러 가자고 말한 게 누군데? 그러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직업을 주어서 너한테 제발 같이 가달라고 빌었던 것 같네? 남자친구와 저는 종종 서로 누가 먼저 반했는지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남자친구가 저에게 져주며 끝나는 장난이었죠. 몇 년 만에 시작한 연애는 즐겁고 설렜습니다. 일에 쩌들어 있느라 연애세포라고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아직까지 이런 열정이 남아있었나 싶을 만큼요. 제가 유년기에 가장 좋아했던 책은 어린 왕자였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너를 4시에 만난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제야 비로소 그 대화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은 몇 시간 전부터 설레고 들뜰 정도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일반 외과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귀기 전에 처음 그 사람의 명함을 받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훈훈하게 생기긴 했어도 절대로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의사에 대한 외모적인 편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남자친구에게 했더니 본인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알려준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검색을 해본 거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세상에 너무나도 흉흉하니까요. 혹시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던 마음도 곧 진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레지던트 3년 차로 수련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을 망해서 다른 학교 공대에 들어갔다가 의대에 미련이 자꾸 남아 반삼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늦은 레지던스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외과로 갔어? 수술이 많아서 힘들지 않아? 아무래도 외과가 기피과는 맞지. 그런데 나 성적이 안 좋아서 여기로 온 거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사람 살리는 수술을 하고 싶었거든. 정말? 내 주변의 의사들은 다들 돈 되는 과에 가고 싶어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 뭐. 그거야 각자 저마다 선택이니까. 나는 그냥 의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서전이 되는 것만이 목표였어. 다행히 수술도 적성에 잘 맞고.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20대 초중반,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게요. 대신 불편한 일도 많았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수술을 일단 시작하면 연락이 끊기는 게 당연했거든요. 불과 몇십 초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지 답장이 뚝 끊기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겨서 들어갔다 왔다며 반나절 후에 연락이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수술방 안에서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시간 서 있는 건 둘째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를 놓치고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전연차 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연애할 틈도 생긴 거라고 말을 했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저렇게 갑자기 자주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지 않냐고 하던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돼도 그러려니 나중에 수술방에 있었다고 연락이 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이니까요. 원래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연락에 딱히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아니라도 바람을 피울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 본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지 저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엊그제 저녁에 우리 동기 단톡방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왜? 무슨 일 있었어? 내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 민욱이라고? 저번에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왜? 바람을 피웠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오다리를 걸쳤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여자친구들이 전부 다 알게 돼서 병원 앞에서 뺨까지 맞고 난리 났었어. 그중에 결혼할 여자도 있었다던데. 남자친구는 평소에 가끔씩 본인 동기들이 바람을 피운 이런 일화들을 이야기해주고는 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덕관념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믿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것도 유독 여자 관계에 있어서요. 진짜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바람을 그것도 그렇게나 많이 피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소문 쫙 나가지고 다들 쓰레기라고 욕하고 난리 났어. 간호사들이 걔 지나가기만 해도 쑥덕대고 있더라고. 시간도 많나 봐. 일까지 하면서 5명을 어떻게 만난 거야? 근데 이쪽 계통이 그런 애들이 많아. 결혼하기 전이면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도 재벌을 걔 못 주고 바람 피운 애들도 많고. 다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듣기로는 오히려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을 것처럼 바쁜 수술과에 그런 쓰레기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방에 들어가 있었다고만 하면 연락이 좀 안 돼도 여자친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바람을 피우기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면 먹히는지를 이렇게 순순히 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애인이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동기를 본인은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덧붙이곤 했죠. 본인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런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 번듯한 직업을 가져도 또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망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생각도 비슷하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적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툴 일은 없었다는 얘기였죠. 약 1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스케줄을 맞춰 데이트를 하며 열심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처음에는 마냥 설레기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일도 하나둘씩 생기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의외로 저의 모든 점을 다 좋아해 주었고 저 역시도 여전히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저에게 헌신적이었고요. 세연아, 잠깐만 눈 감아봐. 갑자기? 왜? 또 뭔데? 그냥 좀 감으라면 감아봐. 저는 또 속아주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신호에 맞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제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광고에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제가 예쁘다고 했던, 저는 그런 말을 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브랜드의 목걸이였죠. 이걸 진짜로 사왔어? 대체 언제? 이번 주 내내 바빴잖아. 아무리 바빠도 여자친구 선물 사러 갈 시간 정도는 있지. 병원 근처가 백화점이잖아. 고마워.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가 잘하고 다니면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세연이 행복해하는 얼굴 보는 맛에 내가 일하잖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제가 말하는 걸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전부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꼭 저에게 선물을 했고요.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이든 갖고 싶다고 했던 물건이든 그것도 아니면 가보고 싶다고 했던 장소든지 간에요. 다만 요령은 좀 부족해서 저에게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온종일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느껴져서 다 들키고는 했죠. 바로 오늘처럼요. 계속 가방을 휘끈거리고 있길래 가방 안에 또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순수함과 다소 어설픈 모습마저도 저에게는 하나하나 전부 감동이었고 또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이제 겨우 1년쯤 된 사이에 주고받기에는 너무 선물의 액수가 컸거든요. 선물의 빈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래보다 잘 번다고 해도 그래봤자 아직 레지던트 월급 몇백일 뿐인데 저축이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저에게 다 써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그런 신경 쓰지 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선물이라는 게 쌍방이 주고받아야 하는 건데 저는 이만한 금액대의 선물을 아무 기념일도 아닌 날에 턱턱 챙겨서 내미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제 소비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친구들에 비해서는 거의 돈을 안 쓴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결국 초반에 줬던 몇 번의 선물을 마음만 받겠다고 계속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작심한 듯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가보면 알아. 자꾸 가는 곳도 비밀로 붙이길래 저는 단순히 또 어디 레스토랑이라도 예약해 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근처로 외근을 나갈 때마다 넋을 놓고 지나가면서 보고는 했던 바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누군가 이름을 들으면 아, 거기 하는 바로 그곳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살고 엄청난 재벌들도 산다고 했던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아파트였죠. 하지만 갑자기 여기는 왜 온 건지, 아니 그보다도 1층 현관 번호키는 어떻게 저렇게 익숙하게 누르고 있는 건지 저는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유난히도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실내 마감재를 보면서 연신 감탄하기를 잠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야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야. 나 자취하는 집. 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나 어제 청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오늘 꼭 보여주고 싶었어.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싶기도 했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방문하게 된 남자친구의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몇 번이나 집에 놀러 오라고 했었지만 집에 직접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매번 거절하고는 했었거든요. 일단 집에 놀러 가면 앞으로도 집 데이트가 계속될까 봐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동안 집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그저 저처럼 직장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어서 살고 있나 대충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나 여기 내부 구조는 TV에서나 봤었는데. 마음에 들어? 나름 깨끗하지? 나 청소도 잘하지? 지금 청소가 문제야? 갑자기 너무 거리감 든다. 다른 세계 사람 같아, 우리. 감탄사를 내뱉으면서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주변을 둘러보는 저를 남자친구가 뒤에서 안고는 이러더라고요. 이깟집으로 무슨 거리감이야. 그리고 거리감 느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선물 거절하지 말라는 뜻에서 데려온 거야.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 선물 사줄 형편은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어, 자기 형편은 너무 잘할 것 같아. 갑자기 체감이 확 되네? 근데 이 집은 내가 산 건 아니고 부모님이 월세 내주시는 거야. 나중에 결혼하면 아파트 사주신다고 그때까지는 일단 여기서 살라고 하시더라고. 부모님이? 와, 여기 월세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자기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들은 건 많이 없었지만 고급 인테리어 자재 수입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들었죠. 해외에서 대리석이나 고급 패브릭, 타일, 조명기구 같은 자재를 들여오는 일이라 1년 중 절반 넘는 시간을 주로 한국 밖에서 생활하신다고 들었어요. 처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업을 하시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집안 형편이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잘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여유가 되면 자식들 월세를 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부모님이 집세를 내주시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보여준 집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한국에 들어오신다는데 같이 뵈면 어떨까 싶은데? 어? 부모님을 뵙자고?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한번 만나고 싶으시대. 사실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벌써 3달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르다고 거절했지만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결혼해야겠다는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던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세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듣고 있으니 어쩐지 저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남자친구는 이제 레지던트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죠. 사실 얼마 전에는 예비 프로포즈 비슷하게 청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짧은 순간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우 씨랑 만나고 있는 임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성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아가씨일까 우리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사진으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미인이세요. 어머, 고마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예비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라니. 제 인생에도 이런 이벤트가 생겼다는 게 그 자리에 나간 그 순간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긴장했는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과 자리에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눈치챈 듯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두 분의 인상은 뭐랄까 엄청 화려하다. 이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요. 제 맞은편에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에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들을 착용한 예비 시어머니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최소한 몇 천만 원짜리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찬 예비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레스토랑도 평소에 어지간한 기념일로는 엄두도 못 낼 비싼 곳이고요. 다행히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 밝으신 성격이셨어요. 저에게도 엄청 잘해주셨고요. 제가 잘 먹지를 못하자 이것저것 먹으라고 권유도 해주셨고 성우한테 제가 아까운 거 아니냐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계셨고 두 분 다 그곳에서 기반이 잡힌 분이라서
사고방식도 한국 시부모님들과 많이 다르다고요. 어차피 결혼 후에는 잘 만날 일도 없을 거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거나 간섭하거나 하실 분들도 아니라고도 했죠. 당시에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을 뵙고 나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인상으로 어쩐지 깐깐하실 것 같다는 제 선입견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을 뵙고 나서 저는 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저에게 잘해주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런 두 분 밑에서 자란 남자친구라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도 비슷한 분위기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만큼 두 분이 남긴 인상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결심을 듣고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결혼 준비 과정은 평범했습니다. 남들처럼 정신이 없었다는 뜻이었죠. 요즘은 결혼 준비가 결혼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둘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누구 하나의 스케줄이 밀리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일어났죠. 결혼식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업체 스케줄에 맞추는 거라고요. 저희는 좌충우돌하면서도 때로는 설레어하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고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상견례장에서의 불상사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벌써 가족이 된 것처럼 다정한 인사말들이 오갔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이요.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다투지도 않았고 양가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었으며 무리한 예물이나 예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신혼집을 매매나 전세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쪽에서는 당분간 지금처럼 월세를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매매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부모님도 당장 큰 돈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월세를 내주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요.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도 나중에 혹시 모를 개원을 대비해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고 싶다고 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꾸 의견 차이가 생기자 전셋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기로 하셨어요. 부모님이 다행히도 그럴 여유가 되시기도 했지만 일단 먼저 보태주실 테니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돈을 모으거든 갚으라고 하시면서요. 그것도 말이 갚으라는 거지 사실 그냥 주신 거나 다름없었죠.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일단 주시는 도움은 감사하게 받자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일주일 전까지는요. 세연 씨, 나 성우 엄마예요. 네, 어머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별일은 없었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어요. 내가 근처로 갈게요. 어, 지금이요? 네, 시간은 괜찮긴 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지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걸려온 갑작스런 그 전화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는 것도 그랬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전화를 끊기 전에 하셨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성호에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요. 저는 온갖 상상을 다하며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자취방 근처에서 만나 뵙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안색이 너무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을 때 항상 쾌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약간의 침묵 후에 저에게 뭔가가 적힌 쪽지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남자친구의 본가 주소예요. 원래 사는 집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사는 집이요? 사실 당신이 결혼할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박성호 씨의 모친 대역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고요. 네? 대역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은 엄청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저와 결혼할 저의 예비 신랑 박성우라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요. 여태껏 제가 만났던 사람은 예비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의뢰를 받은 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 남자친구가 의사도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직업도 부모도 모두 속인 거죠. 원래는 두 사람이 모두 결혼식 당일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해준 뒤에 돈만 받고 다시 외국에 나간 척 잠적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저와 만나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본인의 딸 생각이 났다면서요. 그러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적힌 주소로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쥐고서는 그 길로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쪽지 속의 주소로 향했어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어느 달동네였어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다 허물어져 가는 어느 주택의 대문이었습니다. 그 주소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가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안에서 평상에 앉아 강아지 밥을 주고 계시던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조금 놀라시던 그분은 곧 뭔가를 짐작했는지 묻지도 않고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흉하게 나는 미닫이 문을 옆으로 열고서 그보다 더 심하게 울리는 마루를 밟고 거실로 들어갔죠. 성우랑 만나고 있는 아가씨죠? 네, 임세연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얼마 전에 대역해준다는 사람과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내가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혹시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랑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요. 고민해 본다고 하더니 오늘 결심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박성우의 진짜 친모인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알아왔던 그 인간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요. 박성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사기 전과까지 있었죠. 저에게 알려준 정보는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대는커녕 대학조차 나오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한 번 가진 적이 없었던 백수였어요. 대학을 가라고 돈을 모아줬더니 무슨 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홀랑 말아먹더라고. 그 뒤로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또 모아줬는데 그것도 딴 데다가 속아서 말아먹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뒤로 박성우는 본격적인 사기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진한 미성년자들을 꼬셔 자잘하게 소액 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했다고 했죠. 그게 통한다는 걸 깨닫게 된 박성우는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사기를 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졌고 투자 명목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떼먹는 수법도 날로 진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결혼 사기극이었다고 하네요. 순진하고 적당히 어리숙한 부잣집 여자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는 걸로요.
벌써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지갑은 우연히 주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 제 지갑 속 민증에 있던 본가 아파트 주소를 보고 저희 부모님의 재력을 짐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사기극의 다음 목표로 삼게 된 거였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서 확인했던 의사는 뭐였냐고요? 그건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박성우가 그 박성우가 아니었던 거죠. 사진 한 장 없이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진료과의 의사의 이름만 나와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겁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거기 적혀 있는 의사의 이름과 출신 의대 같은 간단한 양력이 모두 남자친구가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기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인간이 결혼 전에 자취를 하고 있다면 보여주었던 집도 당연히 부모가 월세를 내주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0만 원도 안 남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없는 형편에 대출을 풀로 땡겨서 비싼 월세를 간신히 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당연히 결혼 직전에 보여준 집이니 그것도 몇 달 살다가 방을 뺄 예정이었고요. 그럼 데이트를 할 때 저에게 선물했던 그 비싼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다른 여자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다음 데이트에 쓸 비용을 돌려막기 한 거였어요.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나중에는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는 그 인간의 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믿을 수나 있었을까요? 그놈은 대역을 써서 저와 결혼을 한 뒤 개원이든 어떤 핑계를 대서든 저희 부모님의 돈을 뜯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잠적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났었겠죠. 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네요. 아가씨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아가씨들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낼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요. 교도소를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성우 정신 좀 번쩍 차리도록 아가씨가 꼭 고소를 해주세요. 절대 봐주지 말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도 아니고 당신 친아들을 고소해달라고 하는 저 마음도 오죽할까 싶었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기꾼을 봐줄 생각도 어차피 없었지만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대답을 드리고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위해 뒷조사를 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결혼을 앞두자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놈은 심지어 벌써 갈아탈 다른 여자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했던 또 다른 희생양이 있었던 거죠. 저는 곧장 그 여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기 명목으로 바로 고소 절차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정말이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에 주저앉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마찬가지로 놀라신 게 뻔했고요.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나중에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일단 누구보다 놀라고 상처받았을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죠. 당장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생긴 일이라 결혼식을 취소하는 일만도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먼저 물고 나중에 리스트를 정리해 모두 고소장에 함께 첨부해서 청구를 했죠. 그 인간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하고 처음에는 저를 찾아와 난리를 치거나 혹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경찰을 미리 부르거나 경호라도 붙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그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싹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전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고소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결혼식을 취소하고 청첩장을 돌렸던 지인들에게도 파혼 소식을 대강이나마 알리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끝내는 그 인간이 잡혀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제 시간은 마치 거기서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 삶은 거기서 멈춘 것처럼요. 그냥 웃을 일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한동안 자책의 시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절대 사기만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저의 섣부른 오만에도 스스로 화가 날 만큼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죽은 듯이 잠만 자고 일어나서는 또 울다가 멍하니 거리를 걷다가 그리고 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죠. 지금 저를 구원해 준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담 프로 속의 대사였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제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죠.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제 인생을 수렁에서 건진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대역 시어머니요. 그분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 갔던 약소한 선물도 같이 드렸죠. 상품권 몇 장이었지만 그분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마 결혼식을 올리고 그 사기꾼과의 행복을 꿈꾸고 있었겠죠. 인생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도 언제나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을 기회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